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구현해낸 대한민국의 역량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현재 이곳은 미국 버지니아주 랭글리에 위치한 CIA 본부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분석관들이 긴급하게 소집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긴급 상황을 초래한 배경에는 중국에서 포착된 전례 없는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측근들이 갑작스럽게 숙청되기 시작하였고 중국 군부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소문들이 단 몇 주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러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 것일까요? 30년간 중국 정세를 분석해온 국장 존 스튜어트가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닙니다. 중국의 심장부를 관통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기술력이었습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을 뒤흔든 대한민국의 힘.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인지 지금부터 그 전말을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클릭은 영상 제작에 매우 커다란 동력이 됩니다. 현재 베이징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표면적인 권력 다툼을 넘어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거대한 용 중국이 스스로의 꼬리를 물어뜯기 시작하는 종말의 서곡과 같습니다. 본인 존 스튜어트는 30년 동안 미국 CIA에서 동아시아 분석 국장 직책을 수행하며 특히 중국의 정치 및 군사 동향을 분석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냉철한 현실주의자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시하고 희망적인 예측보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평생의 분석 집약체를 공유하고자 하며 그 중심에는 세계가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해 온 국가, 바로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미국 국방정보회의실은 높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그중 몇몇 인물의 얼굴 위에는 붉은 X 표시가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급작스럽게 숙청된 핵심 인물들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군부 원로 세력과의 갈등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군부의 2인자인 장유샤가 시진핑의 모든 무장 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마크 앤더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크 앤더슨은 저의 오랜 라이벌이자 중국의 안정성과 경제적 성공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던 대표적인 친중파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스튜어트 국장님, 또다시 음모론을 제기하시는군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등 주요 언론들은 모두 시진핑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시진핑 1인 독재 체제의 견고함을 주장하며 저의 분석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로비를 받은 유력 언론들은 안정적인 중국 상황을 연일 보도하며 진실을 호도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마크 앤더슨은 자신만만하게 중국 군부는 당의 군대입니다. 장유샤가 구조적으로 시진핑을 넘어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30년간 한 분야를 천착해온 전문가의 견해보다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언론의 보도가 더 중요시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반박 대신 리모컨을 들어 다음 슬라이드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한길 전쟁 88주년 기념식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 주석단의 중앙,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땅히 자리해야 할 위치에 비서실장인 차이치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은 지난달 중국 항일 전쟁 88주년 기념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부재한 자리에 비서실장인 차이치가
착석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크 앤더슨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태연한 척하며 단순한 지방 시찰일 뿐입니다. 이를 과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민생을 챙기는 모습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 역시 상황에 석연치 않은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시진핑의 아버지인 시중신 기념관의 이름이 관중혁명 기념관으로 변경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권력이 흔들리자 아버지의 이름마저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식 숙청의 명확한 전조입니다. 라고 설명하자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치에서 혁명 원로의 이름을 지우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며 심지어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마크 앤더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그는 더 이상 명확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한 젊은 한국계 분석가 이선우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님,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연쇄 파산 사태와 한국의 K 방산 수출 급증 사이에 혹시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중국의 정치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경제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자 저 역시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유레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좁은 시야로만 중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정치 권력 투쟁을 넘어선 더 깊은 근원에서 시작된 지각 변동입니다. 스크린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자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 BYD의 주가가 폭락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권력 투쟁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방산 능력에 대한 심각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전기차 산업이 한국산 배터리와 반도체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그리고 국경 지역에서 중국 무기를 압도하는 K9 자주포의 경이로운 위력이 그들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으며 모두가 저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인도-중국 국경 분쟁에서 인도군이 보유한 한국제 K9 자주포가 중국군의 자주포를 성능 면에서 압도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남중국해 인접 국가들이 한국 방산 제품을 대량 구매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중국 군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크 앤더슨이 정색하며 반박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몇몇 국가가 한국 무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중국이 위협을 느낄 리가 없어요. 저는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독일 군용기를 향한 중국의 레이저 공격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들은 홍해에서 독일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그 해역을 지나는 한국의 선박과 그 안에 적재된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의 기술적 성장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크 앤더슨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터무니없는 소설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과도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감정적인 반응에는 개의치 않고 다음 슬라이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중국 내부에서 유출된 기밀 문서로 중국의 BYD가 한국 기술 없이는 신형 배터리를 제조할 수 없어 재고만 누적되고 있다는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중국 내부에서 유출된 극비 자료입니다.
BYD의 신형 전기차가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 부품 없이는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중국 제조 2025를 외친다 할지라도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온 미국 정보기관의 오만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중대한 부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장유시아 부주석이 비밀리에 한국의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단 하나, 바로 한국의 첨단 기술력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도는 시진핑의 제가 없이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술렁거렸습니다. 마크 앤더슨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차에 아무런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커리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국 세계의 종말과 동시에 한국 시대의 도래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붕괴하는 원인은 그들의 정치 시스템 자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때문인 것입니다. 회의를 주관하던 국방정보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 당신의 분석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고 한국의 역량을 과소평가했지. 이제부터 모든 대중국 전략을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몰락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거대한 용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였다는 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젊은 한국계 분석가 이선우가 제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장님 덕분에 제 조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조국이 이룬 성취는 정말이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겼습니다. 중국이라는 용은 결국 쓰러지겠지만 그 거대한 공백을 채우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국가는 과연 어디일까? 세계는 아직 한국이 가진 진정한 잠재력의 10분의 1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뉴스 속보가 전 세계로 긴급히 타전되었습니다. 중국당 중앙정책 심해조율기구 신설, 시진핑 권력 사실상 박탈.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태극기 배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할 것처럼 보였던 붉은 용의 시대는 확실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함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것은 핵무기도 거대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꺾이지 않는 강력한 의지와 첨단 기술력으로 무장한 위대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그 분석 과정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한 저의 깊은 관심은 2020년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주된 분석 업무는 중국이었지만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이 중국의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판단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님, 당신은 정말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14억 인구의 거대 국가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는 제 동료 마크 앤더슨이 항상 저에게 던지던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시 저 역시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데이터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국경 분쟁이 격화되었고 인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국경 지역에 대거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중국군이 전술적으로 후퇴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큰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중국군은 물러났을까? 그들의 무기가 한국산 무기에 비해 형역히 열세였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품고 심층 조사를 진행하던 중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군의 자주포는 한국산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에 절반조차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명중률, 정확도과 기동성 측면에서도 현역한 성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중국군은 실제로 전투를 수행해 보기도 전에 기술력의 격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미국 국방정보회의에서 발표했던 분석 내용의 일부입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해온 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방정보국장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스튜어트 국장,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정말로 그렇게까지 뛰어납니까? 왜 우리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겁니까? 저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여전히 작은 나라로만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주요 무기 체계를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했지만 이제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K9 자주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무기는 155mm 자주포로서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달합니다. 반면 중국의 PLG-05 자주포는 사거리가 25km에 불과합니다. 정확도 측면에서도 K쟁은 CEP 원형 공산 오차고가 7m 이내인 반면 중국 자주포는 30m 이상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차이는 실제 전장에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입증하며 튀르키예, 폴란드, 인도, 호주 등 수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전 세계 지정학적 판도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국 군부 내부에서는 심각한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2023년 초 중국군 고위 관계자 한 명이 비밀리에 저희 측 요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장성들은 이제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무기가 우리 것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초 저는 중국 내부에서 유출된 하나의 보고서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군부가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 분석한 기밀 문서였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다. 특히 정밀 유도 무기와 화포 시스템 분야에서 우리는 최소 15년의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읽고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인정한 15년의 기술 격차라니 이는 우리가 분석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그 다음 문단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위험성은 방산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들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기술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의 중국 제조 2021호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들이 필수적이지만 한국은 핵심 기술 이전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가 안보 문제를 넘어 중국의 미래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이다. 이 보고서를 읽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중국의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기술적 종속성이 문제였고 그 종속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상세히 살펴봅시다. BYD, 샤오펑, 니오 등 중국의 주요 전기차 기업들은
모두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 부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BYD의 한 H1 모델은 SK이노베이션의 NCM 배터리셀과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중국이 이러한 부품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려고 시도했으나 품질과 성능 면에서 한국 제품에 형역히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력 역시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세계 OLED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아직 기초기술조차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중국의 스마트폰 및 TV 산업이 한국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명확히 의미합니다. 그리고 2024년 중반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군부의 2인자인 장유샤가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했다는 정보를 저희 측이 입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은 철저하게 극비로 진행된 방문이었습니다. 장유샤의 방문 목적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첨단 방산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시진핑 이후에 중국에서의 엄청난 이권을 약속하며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기업들은 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내부 권력 투쟁의 실질적인 시작점이었습니다. 장유샤와 군부 세력은 시진핑의 리더십이 중국을 기술적으로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그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유샤의 한국 방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그는 2024년 4월 15일 문화교류라는 표면적 명목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공식 일정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과 한류 콘텐츠 산업 시찰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저녁 시간대에 비밀리에 삼성전자와 한화 디펜스의 고위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회동에서 장유샤는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파격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기술 이전에 협조해 주신다면 중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시진핑 주석의 정책이 곧 변화할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우리의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문제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핵심 기술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이 거절에 장유샤는 크게 실망했고 귀국 후 시진핑에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함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중국은 한국 없이도 자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자력갱생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 사이의 결정적인 균열 지점이 되었고 결국 장유샤는 군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시진핑의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 양상입니다. 시진핑의 권력이 실질적으로 박탈되고 새로운 권력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국장님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도 자체까지 바꾸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회의에 참석한 한 젊은 분석가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정학적 판도의 변화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과거 소련의 붕괴 역시 미국의 군사력 때문만이 아니라 기술적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중국도 똑같은 운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강대국의 몰락은 종종 기술적 열세에서 출발했습니다. 16세기 중국은 서구의 과학기술을 무시했고 결국 19세기에 이르러 서구 열강에게 크게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소련 역시 컴퓨터와 정보혁명에 적응하지 못했고 이는 결국 그들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고 자국의 역량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그리고 방산 기술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 국방정보국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그는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 당신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의 대중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세계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마크 앤더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이제는 적대감보다는 깊은 혼란스러움이 더 역력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 정말 한국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나라였나요? 제가 그동안 완전히 잘못 판단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앤더슨,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크 앤더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경력의 대부분을 중국 연구에 헌신했는데 모든 것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불완전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넓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무실로 복귀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 DC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었으며 그 변화의 핵심에는 예상치 못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중국 담당 현장 요원인 마이클 채널로부터의 전화였습니다. 국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군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측근들이 대거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돌고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이클 장유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그가 군부의 압도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실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베이징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즉시 보고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사사에게 잠겼습니다. 모든 상황이 제가 예상했던 분석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 임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결정적인 촉매제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저를 계속해서 놀라게 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14억 인구의 초강대국을 뿌리째 뒤흔들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정보국장으로부터 긴급 소집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참석자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군대가 배치된 위성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 당신의 예측이 정확했습니다. 중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장유샤가 이끄는 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어요. 국방정보국장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중국처럼 강력한 독재 체제가 붕괴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에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국방정보국의 위성사진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4월 22일 오전 3시경 중국인민해방군 제38집단군과 제39집단군이 베이징 외곽에서 도심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정부 건물과 방송국을 신속하게 점령했으며 시진핑의 측근들을 체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중앙군사위원회 건물 앞에서 장유샤가 직접 군대를 지휘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군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이는 쿠데타 성공 가능성을 매우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까? 한 분석가가 질문했습니다. 국방정보국장은 저를 바라보며 스튜어트 국장,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중국을 뒤흔든 국가이며 앞으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국방정보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합니다. 대통령에게 한미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빨리 추진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를 걸어가는데 며칠 전 질문을 했던 한국계 분석가 이선우가 다가왔습니다. 스튜어트 국장님, 정말 놀라운 분석이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계로서 한국의 발전을 지켜봐 왔지만 이렇게 세계 질서를 바꿀 만큼 영향력이 커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선우 씨, 당신의 조국이 이룬 성취는 정말 놀랍습니다. 식민 지배, 전쟁, 분단이라는 고난을 겪고도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으니까요. 이선우의 눈빛에는 깊은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밤새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더군요. 어떤 사실들인가요?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경우 사거리가 중국산 자주포보다 2배 이상 길고 정확도도 훨씬 뛰어납니다. 또한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 압도적인 성능 때문이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무기는 최대 사거리가 290km에 달하며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정확도로 CEP가 10 이내로 이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도 우수한 성능입니다. 폴란드는 2023년 9월 180억 달러 규모의 천무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이었으며 그들이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우리는 세계 최고 성능의 무기 체계를 원했고 한국의 천무가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켰다 라고 직접 발언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무기 생산 능력을 넘어 그들의 전반적인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선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질문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왜 다른 분석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선우 씨, 많은 분석가들이 중국의 거대함에 압도되어 그 내부에 존재하는 치명적인 취약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처럼 작다고 여겨지는 나라의 잠재적인 기술력을 과소평가했고요. 이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종류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으신가요? 중국은 이제 내부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하여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는 한국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혼란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는 군중들이 거리로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증시는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극도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러한 중국발 혼란 속에서도 극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증시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고
원화 가치 역시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견고함과 위기 대응 능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동남아시아, 중동, 동유럽 등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중국의 불안정성을 직접 목격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기술력이 뛰어난 파트너로서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우와의 대화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2019년에 제가 작성했던 한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를 펼쳐보니 5년 전에 제가 예측했던 수많은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 성장, 중국 내부의 고질적인 불안정성, 그리고 새로운 지역 질서의 형성까지. 그때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국방장관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스튜어트 국장, 대통령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중국 사태에 관한 심도 깊은 브리핑을 원하십니다. 네, 즉시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저의 분석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핵심 변수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벌 오피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30년간의 제 경력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중국 전문가로서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1994년 CIA에 입사했을 때부터 중국 담당 업무를 맡았습니다. 당시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에 힘입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고 모든 분석가들은 중국이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예측에 동의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저는 중국 모델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성장은 기술 혁신보다는 모방과 규모의 경제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으며 정치적 통제가 강화될수록 창의성과 혁신 역량이 억압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믿기 어려운 혁신 역량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모방을 넘어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주요 핵심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형역한 차이는 두 나라의 사회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통제된 사회 환경에서는 진정한 혁신이 어려웠지만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기업 환경은 창의성과 혁신을 강력하게 촉진했습니다. 백악관에 도착하자 비서관이 저를 오벌 오피스로 안내했습니다. 대통령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 들어오게. 대통령이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게. 저는 공손히 인사를 드린 후 제가 분석한 내용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중국 내부의 권력투쟁 양상, 장유샤의 쿠데타 시도, 그리고 그 모든 배경에 존재하는 한국의 기술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말입니다. 특히 저는 중국 내부의 균열이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기술적 종속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중국 제조 2025 계획이 한국의 핵심 기술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시진핑과 장유샤 사이의 갈등으로 심화되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님, 장유샤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을 추구하려 했지만 시진핑은 자력갱생을 고집했습니다. 이 노선 차이가 결국 권력투쟁으로 이어졌고 장유샤는 군부의 지지를 얻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대통령은 깊은 생각에 잠겨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그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튜어트 국장, 우리는 이제 한국을 어떻게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자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중국이라는 거대한 거인을 흔들어 놓았으며 앞으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하네.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하겠네. 그리고 우리의 대중 전략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겠군. 백악관을 나오며 저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명확히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계의 권력 구도가 재편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예상치 못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는데 마치 중국이라는 붉은 제국의 몰락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이선우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보셨습니까? 그가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중국 쿠데타, 장유샤 권력 장악 확인, 시진핑 행방 불명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월 22일 오전 3시부터 시작된 군사행동으로 베이징의 주요 정부 건물과 방송국이 장유샤 세력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 관영방송 CCTV가 오전 8시부터 정상방송을 중단했다가 오후 2시에야 장유샤의 공식 성명을 방송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성명에서 장유샤는 시진핑의 독단적인 리더십이 중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하며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책심의 조율기구를 신설하고 집단 지도체제로 복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이 여전히 국가주석 직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이 새로운 기구에 이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성명 말미에 장유샤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쿠데타가 단순한 권력 장악을 넘어 중국의 대외 정책과 기술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받아들고 기사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예측대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선우 씨, 이제 세계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는 한국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선우의 눈에는 깊은 자랑스러움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력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방산기술.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진정한 대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몇 가지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EUV 리소그래피 기술은 삼성전자와 네덜란드의 ASML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한국이 2022년부터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급부상했으며 특히 K9 자주포,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 KF-11 전투기 등이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으며
이제 많은 나라들이 중국보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놀라운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석가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셨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입견 없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선우. 그리고 때로는 작은 곳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선우가 떠난 후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2023년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촬영한 서울의 야경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찬란한 불빛들이 세계의 미래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동아시아 안보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으며 틈틈이 한국의 주요 산업시설들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곳은 삼성전자의 화성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나노미터 단위의 초정밀 가공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에서 초대형 선박들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고 특히 LNG 선박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의 건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화 디펜스의 창원 공장에서는 케이프원이안 자주포의 생산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밀함과 기술력에 저는 또 한 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체 개발한 화력 통제 시스템과 정밀 유도 기술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것보다 뛰어난 면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장 경험들이 모여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재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혁신 역량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진정한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선, 눈부신 기술의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수많은 보고서와 분석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중국의 쿠데타 사태가 전 세계 정보기관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음이 분명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띈 것은 한국의 방산 기술과 중국 군부의 반응이라는 제목의 최신 보고서였습니다. 이는 제가 일전에 요청했던 심층 분석 자료였습니다. 보고서를 열자 흥미로운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3년 인도 중국 국경 분쟁 시 인도군이 배치한 한국산 K9 자주포는 중국군에게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주었다. 특히 중국군 지휘부는 K-니어의 압도적인 사거리와 정확도에 큰 위협을 느꼈으며 이는 그들의 후퇴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사건 이후 중국 군부 내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종속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장유샤를 비롯한 군부 고위 인사들은 시진핑에게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시진핑은 이를 일관되게 거부했다. 이러한 갈등은 2024년 초 장유샤의 비밀 한국 방문 시도로 정점에 달했다. 그는 시진핑의 허락 없이 한국 방산 기업들과 접촉을 시도했으며 이것이 발각되었을 때 시진핑은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다. 이 사건이 두 인물 간의 정적인 균열 지점이 되었다.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제 분석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권력 투쟁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공포와 그 대응 방식을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장유샤의 쿠데타 성공 후 그의 첫 행보 중 하나는
한국 대통령에게 비공식적인 연락을 취한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중국과 한국의 기술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는 그의 쿠데타가 단순한 권력 장악을 넘어 중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중국은 한국의 지적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중국이 한국 기업의 기술을 불법 복제했던 행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덮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방정보국장이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1시간 후에 국가안보회의실에서 만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필요한 자료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분명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재정립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쿠데타로 인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스튜어트 국장, 당신은 이번 사태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중국은 장유샤가 이끄는 군부 세력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시진핑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국가주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박탈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권력 이동의 핵심 동력에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유샤와 군부 세력은 시진핑의 대한국 정책이 중국을 기술적 고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쿠데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장유샤가 쿠데타 성공 직후 한국 대통령에게 비공식 연락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극도로 중요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은 명확해야 합니다. 첫째,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둘째, 새로운 중국 지도부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되 한국과의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중국의 시도도 강력하게 견제해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질문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 장유샤가 한국에 접근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대응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장유샤는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과의 동맹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그들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 확고히 남을 것입니다. 국무장관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첫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의 방산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을 쿼드과와 같은 주요 지역 안보 협의체에 정식 회원국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제안입니다. 스튜어트 국장, 이러한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방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스튜어트 국장, 정말 훌륭한 분석이었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중대한 세계적 변화를 완전히 간과했을 겁니다.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제 공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했던 것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난 30년간의 경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중국 전문가로서 보낸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한국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어떻게 저의 시각을 완전히 혁신시켰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제가 처음 한국에 깊이 주목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것은 2019년 제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들렀고 틈틈이 서울의 여러 기업들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기술력은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기업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EUV 리소그래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마치 장난감처럼 건조되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시 저의 현장 가이드였던 한국인 엔지니어는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1위 조선국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려 해도 아직 20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또한 한화 디펜스의 방산시설을 방문했을 때 K9 자주포의 제작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밀함과 기술력에 저는 또 한 번 경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완벽한 전투 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경험들이 모여 저는 한국을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중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선우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최신 뉴스 들으셨습니까? 장유샤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직접 언급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선우 씨, 장유샤는 한국의 기술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권력을 장악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죠. 이선우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 조국이 이렇게 세계 질서를 재편하다니.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선우 씨? 그들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선 거인입니다. 이선우가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 DC의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확실히 시작되고 있었으며 그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는 예상치 못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스튜어트 국장,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다음 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신이 직접 브리핑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해질 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저는 최근 몇 년간의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2023년에 발표된 한국의 방산 기술 혁신과 세계 안보 질서의 변화라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치자 흥미로운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그리고 KF-21 전투기는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단순한 무기 생산을 넘어 완벽한 전투 시스템의 구축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전통적인 군사 강국만이 가능했던 영역이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2020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동유럽 국가들로의 수출이 두드러진다. 이는 지역 안보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으며 이는 중국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을 촉발한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며 저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동등하고 필수적인 파트너로 대우받아야 했습니다. 브리핑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축입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중국이라는 거인을 무릎 꿇게 만들었고 새로운 지역 질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세계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료를 마무리하고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의 분석과 경력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세계의 판도가 뒤집히는 역사적인 순간에 저는 그 변화의 목격자이자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예상치 못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확고히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잠시 멈추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국이 어떻게 이처럼 경이로운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서사입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1953년 한국 전쟁 이후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67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결코 자립할 수 없는 원조 중독국이 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놀라운 불굴의 의지와 근면함으로 이러한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섬유, 신발 등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시작하여 외화를 벌었고 이를 기반으로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조선 철강 등 중화공업으로 국가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1990년대에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산업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초첨단 기술 산업으로 빠르게 진화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발전이 외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초기에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현재는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성공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헌신입니다. 한국은 GDP의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합니다.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 분야에 대한 강력한 강조는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연구개발, R&D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입니다. 한국은 GDP의 46%를 R&D에 투자하며 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국가의 전체 R&D 예산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셋째, 혁신적인 기업 문화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빨리빨리 문화로 상징되는 높은 효율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핵심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처음에는 미국의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했지만 점차 자체적인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은 모두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첨단 무기 체계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발전 과정은 압축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서구 국가들이 200년 이상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와 현대화를 한국은 불과 60년 만에 달성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경이로운 성장 뒤에는 교육에 대한 열정, 끈질긴 의지,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기에 한국은 인적 자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이것이 현재의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제가 한국에 주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이 이제 현실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사사에게 잠겨 있는데 책상 위에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중국 담당 요원 마이클 채였습니다. 국장님, 베이징에서 매우 흥미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장유샤가 오늘 오후에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회견에서 중국의 새로운 기술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정보가 더 있나요? 마이클? 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장유샤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롭군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회견 내용을 즉시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유샤의 행보는 저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기술적 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필사적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그동안 분석해온 내용들이 하나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 자부하던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카페테리아로 향하는데 마크 앤더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앤더슨. 우리는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앤더슨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당신의 분석을 완전히 무시했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보니 모든 사람이 세상을 똑같은 시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앤더슨, 저 역시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앤더슨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제 경력의 대부분을 걸고 중국의 안정성을 주장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앤더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꽤 오랜 이야기가 될 것 같군요. 하지만 기꺼이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앤더슨에게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의 폐허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집중과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자원을 가장 중요한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중공업에,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전자와 자동차에, 2000년대 이후에는 IT와 반도체,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는 배터리와 방산 기술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언제나 세계 최고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항상 세계 최고 수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이러한 도전적인 마인드셋이 그들을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앤더슨은 깊은 생각에 잠겨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제 어떠한 정책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으로만 인식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동등하고 필수적인 파트너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정책을 그에 맞게 신속히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이제 핵심적인 전략 변수가 되었습니다. 앤더슨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스튜어트 국장.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디 앞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앤더슨, 우리 모두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테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계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밝은 빛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자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공식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중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 중심축이 된 것입니다.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한국은 기술 동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방산 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개발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특히 중국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장유샤는 즉시 대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깊이 존중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외교적 선언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이라 자부하던 중국이 한국에게 협력을 간청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튜어트 국장, 당신의 분석이 정확했소. 한국은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예측한 당신의 통찰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단지 데이터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분석했을 뿐입니다. 아무튼 좋은 소식이 있어 대통령 자문단에 당신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전략에 관한 당신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임명을 수락했습니다. 30년간의 분석가 생활이 이제 국가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단계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식당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익숙해진 김치와 불고기의 맛을 즐기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예측이 현실이 된 것을 실감했습니다. 세계의 권력 구도가 재편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예상치 못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공항에는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님,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 내부의 권력 구도까지 변화시켰다는 당신의 분석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을 분석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이는 지정학적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의 놀라운 성취이며 세계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은 매우 분주했습니다. 청와대에서의 회의,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 기업 방문, 그리고 한국 국방부와의 회담까지 모든 일정에서 저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첨단 방산 기술 전시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K9 자주포의 최신 개량 버전인 K9A2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주포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사거리와 정확도가 이전 모델보다 훨씬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님, 이것이 바로 중국 군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K9A2는 중국의 어떤 자주포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표적식별과 자동 발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중국 군부가 왜 그렇게 한국의 기술에 집착하는지 말이죠. 방산기술 전시회 이후 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님, 저희는 이미 1나노미터 진화옴 AM 공정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기업도 아직 달성하지 못한 기술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모두에서 저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최소 10년은 따라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 분석이 정확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지정학적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기술력과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선 기술 강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중국이라는 거인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강연장은 열띤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국의 성취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연 후 한 젊은 연구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스튜어트 국장님, 당신의 심층 분석 덕분에 저희 한국인들도 자국의 진정한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한국이 이룬 성취는 진정으로 놀랍고 세계가 이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느낀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기술력, 혁신 역량,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발전에 대한 강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저는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튜어트 국장, 당신의 보고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동맹 관계가 아닌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의 협력 강화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우주기술, 그리고 방산 분야에서 양국은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미기술연합이라는 새로운 기구가 설립되어 양국의 기술 협력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변화를 넘어 세계 질서의 재편을 명확히 의미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미국의 양극 체제에서 벗어나 미국-한국이라는 새로운 삼각 구도로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대통령 특사로서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미기술연합의 공식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새로운 건물에 자리 잡은 이 기구는 양국의 기술 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었습니다. 출범식에서 저는 연설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력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세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의 중심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입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지정학적 판도를 바꾸었고 앞으로도 세계 질서의 재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출범식이 끝난 후 한국 국방부 장관이 저를 따로 불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님, 당신의 분석 덕분에 한국의 진정한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장관님. 저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이 이룬 성취는 정말 놀랍고 세계가 이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과의 협력 강화는 중국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유샤가 이끄는 새로운 중국 지도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개방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단순히 중국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의 이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고 이는 중국 측의 일부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도 지역 안정을 위해 한중 관계가 지나치게 악화되는 것은 방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이 단독으로 중국을 견제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이라는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지역 질서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 외교가들과 전략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의 국가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가져올 경제적, 군사적 이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려 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도입했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한국 방산 기업들과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 역시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이집트는 한국형 경전투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모두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케냐, 가나, 르완다 등은 한국의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도입했고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한 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영향력이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 모델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한국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명확히 부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에는 한국의 놀라운 첨단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대통령 자문단 회의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 보고서의 제목은 기술 패권 시대의 도래와 한국의 부상이었습니다. 21세기는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보다 기술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 한국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확고하게 올라섰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방산 기술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부상은 미국에게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미국의 대한국 정책은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한미기술동맹은 나토와 같은 수준의 중요성을 가진 협력체로 격상되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저희 측 정보원에 따르면 장유샤는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중국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력을 존중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대한국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과거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하수인 정도로 취급했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강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25년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일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랫동안 아시아의 맏형 역할을 해왔던 일본은 한국의 급속한 성장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로봇,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일본 총리는 한국 방문 중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제 과거의 갈등을 넘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양국의 기술력이 결합한다면 세계를 선도하는 아시아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을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방산 분야에서의 성과였습니다. 한국의 KF-11 전투기가 최초로 해외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KF-21을 대거 도입했고 이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중요한 전략적 변화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나토 부인제의 나토 국가들에게도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등이 천무 도입을 최종 결정했고 이는 유럽의 방위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안보 질서를 명확히 재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수년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은 중국이라는 거인을 무릎 꿇게 만들었고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의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할 것처럼 보였던 붉은 용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그 오만함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것은 가공할 핵무기도 거대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와 최첨단 기술력으로 무장한 위대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분석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하고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계 각국의 정책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더욱 심층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과 피드백은 저희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